7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선 매출 계산서 계약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26일 국내 한 경제신문에 실린 로톡 140억 규모 투자 유치 성공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가 1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법률 관련 스타트업에 이 정도 액수가 투자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이 신문의 평가입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시리즈 B는 스타트업이 서비스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본격적으로 투자받는 단계를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신규 투자사 5곳을 포함해 총 10개 투자사가 최소 10억 원 이상씩 투자했다고 돼 있습니다. 140억 원대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해 김보난 로앤컴퍼니 대표는 사업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쁘다며 법률 시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가 나오기 한 달여 전 로톡에서 회원 변호사들의 묘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법률방송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광고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미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했던 얘기가 이제 로톡이 기본적으로 월 단위 결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로톡 측에서 느닷없이 월 단위로 하던 결제를 연 단위로 끊어줄 수 없겠냐고 했다는 것이 A 변호사의 말입니다. 1년 계약을 하고 1년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자. 네. 그 대신 결제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월 결제를 해도 된다. 1년치 세금 계산서를 끊어도 실제 지급은 기존 하던 대로 월 단위로 결제하면 된다는 건데 중간에 계약 해지나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1년 결제로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고 A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1년 계산서를 끊지만 중간에 1년 되기 전에 해지를 하면은 광고를 끊으면 계산서는 다시 수정해서 발급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 로톡 측에서 느닷없이 왜 이런 제안을 해오지 하고 의아해했다는 것이 A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한데요. 다들 명확하게 그쪽에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해당 제안을 받은 얼마 뒤 로톡 측에서 A 변호사에게 보내온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에서 로톡 측은 해당 제안에 대해 저희가 최근 투자 유치 중에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의사가 있으신 변호사님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장기 계약을 부탁드렸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톡 측은 그러면서 위 계약 내용을 진행해 주시면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검색 프리미엄 광고 키워드 20개와 검색 프리미엄 광고 키워드 5개를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투자 유치 중인데 회원 변호사가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장기 계약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가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는지도 한번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매출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거를 다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메일은 지난번에 사무실을 찾아뵈었을 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른 변호사님께 이메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부탁하셔서 이렇게 이메일을 드립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해당 제안을 받은 변호사가 A 변호사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메일은 그러면서 투자 유치 후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투자 유치를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업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상당수 존재했다면 그리고 이 매출이 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면 투자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세무 전문가들도 1년치 선 매출을 끊어 투자 유치에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선매출을 끊어서 매출을 확 늘리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매출이 확 신장되는 걸 확인이 되면 투자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세금 관련한 문제들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지적입니다. 이거는 용역이 제공이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가를 규정한 것도 아닌데 선매출을 끊었다는 거는 이거는 용역의 제공 시기, 수입 시기에 문제가 돼서
각 그 연도마다 어떤 그 이익과 그다음에 법인세나 이런 세금의 문제들이 좀 교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논란과 의혹 제기에 대해 로톡 운영사인 로엔컴퍼니 측은 법률 방송에 장문의 입장문을 보내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먼저 선매출 계산서 관련해 로톡 측은 로엔컴퍼니는 인위적으로 매출을 높아 보이게끔 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톡 측은 그러면서 로엔컴퍼니 과세 자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2020년 서초세무서와 외부 회계법인 간사보고서를 통해 회신받은 결과로 확인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 장기계약 매출을 투자 유치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로톡 측은 2019년 6월에는 이미 투자 유치가 종료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로엔컴퍼니가 140억 원을 투자받은 시리즈 B 유치 IR을 한 기간은 그해 2월에서 4월이었다. 따라서 투자사 피칭 자료에 6월 세금 계산서 건은 시기상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게 로톡 측의 설명입니다. 로톡 측은 다만 2019년 6월에 140억 투자 유치가 끝난 시점이었다면 당시 메일에 왜 저희가 최근 투자 유치 중에나 투자 유치 후 앞으로 같은 표현을 썼냐는 법률 방송 질의에 대해선 투자 유치가 끝나서 장기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로톡 측은 하지만 투자 유치가 끝났다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장기 회원 확보에 나서는 게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일 텐데 굳이 투자 유치 중이라고 사실과 다른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는 법률 방송 추가 질의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로톡 측의 해명이 뭔가 개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특히나 의미 있는 매출이 바로 발생하기 어려운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자료가 제시된다면 투자자들로서는 매우 반길 수밖에 없고 기업 가치를 높여 투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로톡 측은 로엔컴퍼니는 매출 및 자금 운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리걸테크 업계 최초로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1년도 예비 유니콘에 선정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로엔컴퍼니의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는 게 로톡 측의 설명입니다. 한국 기업정보 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로톡 운영사 로엔컴퍼니의 지난 5년간 매출과 재무 상태 등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2016년 7,600만 원이었던 매출액은 2017년 3억 5천만 원, 2018년 5억 9천만 원, 2019년 8억 원, 지난해에는 30억 원으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신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좀 다릅니다. 2016년 마이너스 6억 1,200만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7년 마이너스 4억 1,300만 원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8년엔 마이너스 8억 원으로 적자폭이 다시 껑충 뛰었습니다. 140억 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2019년엔 마이너스 21억 2,400만 원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무려 마이너스 49억 2,300만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무려 마이너스 159.17%에 달합니다. 투자 유치 받은 돈의 상당액을 마케팅 등 판관비에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140억 원대 투자 유치에 이어 다시 대규모 투자 유치를 노려볼 수 있는 중기부 예비 유니콘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한 겁니다. 이를 투자자들이 몰랐다면 투자 사기가 문제될 수도 있고 알았다 할지라도 투자자들이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라면 펀드 운용자와 해당 펀드의 투자 당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펀드 운용자는 펀드 가입자를 위하여 펀드를 운용해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 가입회원 변호사가 3,90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로톡은 실제 돈을 내고 이용하는 유료 광고 변호사 회원수에 대해선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로톡이라는 법률 플랫폼 회사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비용을 내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수는 의외로 정말 적다. 뭐 한 200명, 300명 정도가 안 되지 않느냐.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로톡의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대규모 적자를 감수한 공격적인 광고 및 경영에 대해 회의와 의심의 눈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로톡은 고도의 기술 기반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관련 논란과 의혹들을 일축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시신 없는 2개월 딸 유기치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뭐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44살 김모 씨와 네. 42살 조모 씨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은 2010년 10월에 네. 태어난 지 2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딸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던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네. 2016년에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 씨가 네. 2017년에 경찰서를 찾아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2019년 10월 23일 열린 네.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5년, 네. 조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네. 재판부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22일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김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서 음.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구인 영장을 발부하고 선고 공판을 네. 그해 12월 6일로 연기를 했는데요. 네. 김 씨는 이때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선고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김 씨에 대해서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네.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김 씨의 수재가 불분명했는데 네. 지난달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 씨는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며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검찰은 경찰로부터 김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서 네.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건 발생 7년이 지나서 엄마가 자수를 했다는 건데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친딸을 왜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건가요? 네, 그 엄마인 조 씨의 진술상으로는 네. 사실혼 관계였던 이들 사이에서 2010년 10월에 네. 딸이 태어났고 네. 이후에 김 씨는 자신의 친딸이 맞느냐고 음. 의심을 하면서 네. 아이에게 필수였던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마치지 않는 등 네.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네.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사망 사실을 그 어떤 기관에서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딸은 태어난 지 2달 만인 그해 12월에 네.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숨졌고 네. 조 씨는 이 두 사람이 아기가 숨진 뒤에 시신을 포장지로 싼 뒤 음.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밀봉해서 집에 보관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 씨는 이후에 김 네.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죽은 아이가 꿈에 나와서 괴롭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씨가 말한 상자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지금 아기 존재와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 네. 부장판사 이상주는 그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 씨와 친모 조 씨의 공판 기일을 6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네.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네. 한편 네. 나머지 한 명은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네. 검찰은 그 엄마인 조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네. 아빠 김 씨 측은 엄마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유죄 입증은 결국 검찰이 해야 되는데 검찰 주장은 뭔가요? 네, 검찰 측은 네. 조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절차를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그 김 씨가 조 씨를 감금하고 때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 조 씨의 친언니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김 씨 측 변호인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맞섰지만 검찰 측은 김 씨는 조 씨를 감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 외출할 때마다 문을 밖에서 잠근 점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서 네. 김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려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뭐라고 했나요? 네, 재판부는 그 네. 조 씨의 친언니를 상대로 한 네. 그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네. 그 다음 기일에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재판은 8월 12일 오후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엄마가 무슨 뭐 아빠가 아기 혼자 죽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방치해서 죽였다 그래서 뭐 같이 피고인이 됐는데도 아빠 김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 씨 측의 변호인은 네.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네. 진술을 했고 네. 그리고 김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어디부터가 진실이고 어떻게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상세히 밝힐 것을 맹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김 씨 측 변호인은 네. 시체를 묻는 대신에 네. 굳이 나무관을 만들어서 실리콘으로 막고 이를 비닐 시트지로 감쌌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네. 무엇보다 6년간 나무관을 계속 보관했고 그 사이에 이사까지 했다는 조 씨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엄마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죄 입증의 최대 관건 같은 거는 뭐가 될까요?
네, 그 현재 피해자의 시신이 확인되지 않아서 네. 그 명확한 증거가 없고 네. 그 직접적인 증거로는 조 씨 자백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진술의 신빙성이 네.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네.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이 조 씨의 진술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검찰은 먼저 그 조 씨에 대한 재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어서 이 사건은 2019년 11월 22일에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네. 김 씨가 도주해서 재판이 연기된 탓에 재판부, 공판검사, 변호인까지 모두 변경됐다라고 네. 하면서 새로운 재판부 등은 조 씨 진술을 직접 듣지 못했는데 네. 생동감 있는 진술을 청취해서 신빙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조 씨를 다시 증인 신문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아이 아버지인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그 아버지인 김 씨는 네.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서명 날인을 거부해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 조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네.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지 않은 김 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네.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감 중인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박 특검은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57억 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과시하면서 지인에게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6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뒤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 등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2천만 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법적 최고액입니다. 7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